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성남은 저희 집안하고 좀 인연이 깊어요. 제 선친이 6.25 학도병 출신이고 월남전 참전 용사고 고엽제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제 중령 예편하셨어요. 예편하시고 나서 당시에 성남 의료공단 대표이사를 하셨어요. 그때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죠. 그래서 선친이 여기서 일하시는 바람에 성남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됐고, 또 80년대는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노동운동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민주화운동하고 현장에서 이제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동운동했는데, 그때 이 성남에서 안건사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노동자업을 만들었다가 노동자업을 만들고 감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남 그러면 제 선친 생각도 나고, 또 우리 고성범 본부장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면서 고생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해서 뭐 진짜 고향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율동공원이 있죠. 그 옛날에 저수지였잖아. 낚시터. 그 제 선친 따라서 낚시도 자주 왔던 곳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곳인데, 예, 성남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연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신상진 시장하고 저하고는 아주 막역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성남시장 하면서 이재명이가 또 은수미가 한 10여 년간 더럽혀놨던 성남을 치우고 청소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뵀으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제가 답변 드리고 할게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만찬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문제 말씀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쭉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 체코 일정 소화하고 온 직후잖아요. 2박 4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에서 이틀 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로한 상태였을 거예요. 체코에서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체코가 우리보다 날이 좀 더 습하고 더 추워요. 예, 거기는 이미 가을도 깊은 가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차도 있는 데다가 날씨도 그래가지고 아마 좀 감기가 걸린 상태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오자마자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다음 날 이제 만찬을 하는데, 체코에 있을 때부터 아주 불쾌한 소식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들었던 거거든요. 우선 두 가지죠. 하나는 국익을 위해서 외교하러 갔는데, 장관 7명이나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체코 원전은 뭐 덤핑이라는 등, 수주 잘 안 될 거라는 등 온갖 악담을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북주사파들이 그러는 게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 그게 평소에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이라도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공격을 자제해주고 정쟁을 중단하고,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성과 있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돌아온 다음에 비판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출발하는 날 그렇게 완전히 재뿌리듯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분 안 좋았겠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번 체코 방문은 엄청난 큰 역사적인 걸음이에요.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잖아요.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이게 탄소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막이 생겨갖고서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거 혹독하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 탄소를 아예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한 20, 30년 전부터 전 세계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화석연료가 주범이니까 석탄 떼서, 석유 떼서 하는 발전소를 중단하자. 대신에 뭘 하자 그러냐면 풍력, 조력, 태양광 이런 걸 하자는 거였어요, 환경론자들이. 그래서 여러 나라가 그걸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풍력도 하고 있고 조력도 하고 있고, 태양광은 뭐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문재인이가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나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그걸로 되는 거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사실 태양광 하려고 그러면 태양광 판넬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 만드는 데는 화석연료가 안 들어가요. 어차피 탄소는 어디에선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원전이 너무 위험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있어가지고 다 원전을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탄소도 줄이면서 우리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도 제대로 공급하려면 원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원전 사고 한두 번 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원전을 안 하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 한 번, 두 번 나면은 자동차 쓰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원전은 어떤 면에서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제일 값싸고 그리고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다. 이런 인식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짜 원전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 환경주의자들 중에도 원전 건설만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다시 원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지. 그래서 여러 나라가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원전 시장이라는 것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짓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원전의 숫자를 다 합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0조가 돼요. 1,000조. 당장 1,000조야. 앞으로 그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원전 시장이 확 열리면서 그걸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원전 르네상스의 출발지가 유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재인이가 원전 생태계를 파괴 안 했으면 두바이의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한 후에 그게 2011년 12년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수주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원전 강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이걸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바람에 이걸 복원하는데 2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 세계 원전 시장으로부터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제일 싸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다시 수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체코 투크만의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망가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세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1,000조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막 문을 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러 경쟁자들에 뒤처지지 않고 선두에 서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원전을 24조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할 건데요. 내년 3월에. 이번에 거의 이제 99.99%까지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3월에 계약을 할 건데 보통 이 원전 발전을 근데 우리나라도 원전을 여러 번 건설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건설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대개 이번 체코에서의 원전 수준은 우리가 보통 그동안 해왔던 원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이걸 덤핑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손해보는 장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종북 주사파들이 사악하냐고.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오자마자 원전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전이라는 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게 전문적인 영역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만찬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체코 가서 원전 수주를 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준 거야. 집권당 지도부한테. 이거 알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사실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원전 갖고 폄훼하고 막 재뿌리게 할 때 국민의힘에서 뭘 모르니까 대응을 못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당이 공격하는 거야.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여당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래서 어제 만찬에서 대화 내용이 원전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한 10%밖에 안 돼. 그 밑에 한 90%는 언론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런저런 내용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면 순방 갔을 때 얘기들을 지도부 불러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당이지. 뭘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 없다는 거야. 언론들 보세요. 만찬을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아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어제 만찬을 통해서 공유를 했겠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체코에서
맞으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걸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계속 보고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24일 날 만찬을 하는데 한동훈이가 대통령하고 독대해야 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대통령은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그리고 들어와 갖고서 국내 보호 정치나 이런 그 보고를 받으면 이게 체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한동훈이가 영접을 나왔니 안 나왔니 뭐 이런 거나 하고 대통령이 내려와서 대통령이 체코에서 이제 일 마치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남부지방에 수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코에서도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한테 전화해서 수해 각별히 잘 챙겨라 이렇게 지시하고 비행기 타고 온 길이거든.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행안부 장관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그 주무장관이잖아요. 재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상민 장관한테 당장 수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50초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있길래 악수하고 그 다음에 있길래 악수하고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뭐 대통령이 이상민하고는 50초를 대화했는데 한동훈이는 뭐 한마디도 안 했다. 또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사죠. 이런 것들을 써제끼고 여기에 이제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독대를 해야지 뭐 독대 안 하는데 내가 갈 필요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때리 치워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24일 만찬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해서 그거 특별히 바비큐를 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다 됐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정상이 만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면 사전에 다른 나라 대통령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혹시 가리는 건 없는지, 알러지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손님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갈 때도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준비를 해주죠. 근데 이거는 정상끼리 할 때나 하는 일이야. 정상끼리 할 때나. 대통령이 당 지도부 만나는데 그것도 한 20명 넘게 하는데 일일이 다 그걸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거거든. 그냥 대통령실에 만찬 메뉴가 있어요. 그냥 만찬 메뉴 내면 돼.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오니 한동훈이 평소에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식단 준비해라. 이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사전에 물어봤겠냐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좋아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돼서 된 게 아니잖아요. 20년 가까이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고 이러면서 데리고 있었으니까 한동훈이가 뭘 좋아하는지 술을 안 먹는지 이런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니까 그저 고기 좋아한다 그 친구. 그러니까 고기 좀 준비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불쾌한 감정을 다 사귀고 그래도 한동훈이하고 지도부가 오니까 다른 지도부는 잘 모르겠고 한동훈이는 이러니까 그것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마음을 써준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표현을까지 해준 거야, 구체적으로. 그런 이 전체 정황을 보면 대통령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긴다.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은 어떠냐? 보통 말이죠.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여당은 일단 뉴스를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순방이 국익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니까 이 뉴스가 계속 나오면 이 뉴스를 국민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뉴스를 가릴 수 있는 국내 정치 뉴스를 일부러 안 만들어요. 이를테면은 사진 찍는데 대통령 앞에 누가 가로막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일부러 안 만들거든. 근데 한동훈이는 일부러 만들어. 그래서 대통령이 2박 4일 동안 체코 가서 엄청나게 그 타이트한 일정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 한동훈이가 독대 요청했대. 그런데 대통령이 할지 안 할지 하면 이렇고 안 하면 이렇고 별로 그냥 정치면이 전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을 때 대통령을 같이 찍는데 대통령 앞에서 계속 이러면서 지가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이거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정말 기본이 안 됐다고 그래야 돼요. 싸가지가 없다. 저도 그래요. 기본도 안 됐지만
싸가지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찬이 있었잖아요. 만찬이 있는데 뚱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왔어. 이제 독대가 없었어요. 독대는 하고 싶어도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로 독대한다 막 이러는 순간 독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언론 플레이하면 대통령이 끌려오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 정치 한동훈이 혼자 합니까? 야당도 있고 여당 의원들, 여당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대권 주자가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언론 플레이 해갖고서 대통령 압박하면은 대통령이 하기 싫어도 해주는구나 이렇게 한번 길이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줄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독대가 없이 끝났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래서 어쨌든 깔끔하게 끝내야지. 화기애애했다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 뭐 2, 3주 있다가 하건 한 달 있다가 하건 한동훈이가 뭐 꼭 필요하면 다시 대통령실에다가 그런 거 연락하라고 둔 사람이 정무수석이거든. 당하고 대통령실에 그런 일로 연락 서로 주고받고 조율하고 이런 거 하는 일 하라고 임명한 사람이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한테 한동훈이 전화해서 아무래도 여러 민심도 이렇고 하니까 대통령님 꼭 따로 뵙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대통령님 좀 시간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비공개로. 그렇게 해서 독대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굳이 언론에다 알릴 필요가 없지. 그 내부 집안 갈등이니까. 근데 뭔가 독대를 했는데 꽤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건 국민한테 알릴 만한 얘기다. 그러면 대통령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만났는데 제가 이런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알려도 좋은 뉴스 같은데 알려도 되겠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언론에다가 알릴게. 우리가 알린 다음에 네가 알리라 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대통령과 만났으면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언론에다가 어제 저녁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독대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대통령이 먼저 풀하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그걸 보고 기자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한동훈한테. 대통령한테는 몰려들기 어려우니까. 그럼 한동훈이가 그때 가서 대통령실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언론 플레이도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언론 플레이. 그런데 한동훈이가 만찬 끝나고 나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또 하잖아. 독대 요청을 다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네. 싸가지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한동훈이를 이제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니까 외면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서로 오갔고 또 한동훈이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만찬에 온 사람 중에는 대통령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 최고위원이 돼서 또 주요 당직을 맡아서 대통령이랑 밥 먹는 거 처음인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의 의미는 전부 퇴색되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다 날아가고 언론들이 전부 보도하기를 내용 없었다. 빈 깡통이었다. 한동훈이랑 독대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다시 독대를 요청했다. 자, 과연 이번에 대통령이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의 금도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아주 망나니 짓이에요. 누구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치한 적이 없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꼭 좋기만 한 때는 아니에요.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김영삼과 이해창, 이명박과 박근혜 잘 안 맞았잖아요. 또 노태우와 김영삼 안 맞았잖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 쪽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에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대통령실을 막 압박하듯이 이런 식의 정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정치는 완전히 지금 바닥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제 고성국 칼럼에서 더 이상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만나주면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지식대로 해석하고 지한테 유리한 식으로 기자들한테 막 떠들 텐데 그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사실인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 편집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런 대통령이 나서서 옆에 배석자도 없이 대통령이 나서서 그거는 이게 사실이 이게 아니고 한동훈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한동훈이가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할 수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독대하지만 비서실장은 언제나 배석하는 겁니다.
독대라도 비서실장은 배석을 해요. 예전에 지금은 국정원인데 예전에 안기부장 때는 안기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를 했어요. 그 안기부장의 독대 보고는 대북 관련 아주 예민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들이 많잖아요. 이 경우에는 비서실장도 배석 안 시키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비서실장 배석하라 그래. 그러면 배석하면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뭐 의대 정원 문제, 또 김건희 여사 문제, 언론에다가 맨날 지가 떠들고 다니잖아.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의대 정원 2005년도도 아예 동결하자 그러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다니잖아. 그런 얘기를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똑같이 하기 위해서 독대를 해요? 이거는 독대라고 하는 형식을 지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독대지, 진짜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독대가 아니면은 안 될 그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상대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김건희 여사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좀 걱정도 하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디올 파우치백 받은 거,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두 개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기소할지 말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1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찍혔잖아요. 그래서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갔잖아. 그때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려고 윤석열 그 주변 수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집안이 교수 부부 집안이잖아요. 아주 유복한 부잣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받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시 9번이라는 게 그 머리가 나빠서 9번 떨어졌겠어요. 그냥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특별히 무슨 이런데 집착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 사람이라 뭐 걸릴 게 없는 거야. 대통령 후보 때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하거든요. 거기 보면 2억 5천인가 6천인가 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 재산은. 그게 다야. 월급 받아서 다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일어나고 다 쓰고 다닌 거예요. 아크로비스타 거기서 산 거는 거의 전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재력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 양평에 굉장히 괜찮은 큰 집안에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이제 컸고, 그리고 그 자기 실력으로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시 기획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미술 전시 기획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직접 창립하고 대표가 돼서 그 미술기획, 전시기획을 했는데, 그 로스코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전시라고 하는 게 그 세계적인 거장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은 그 화가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뭐 루브르라든지 오르세라든지 뭐 이런 대형 미술관에 걸려 있거든요. 그 걸려 있는 그림을 그 미술관과 섭외를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대여해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형 미술관 입장에서 가만히 자기네가 걸어놓기만 해도 1년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보고 가는데 돈 내고,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작품 몇 점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업적으로는 생각하면 그냥 걸어두는 게 더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이 실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돈을 아무리 갖다 준다고 해도 그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크 대표로 세계 그런 굴지의 미술관의 큐레이터나 관장들로부터 저 사람이라면 우리 그림을 대여해줘도 제대로 관리하고 올바르게 그림을 알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그림을 전시를 대여해서 하면 이걸 비행기에 태우고 공항에서 차에 태워가지고 올 때 무진동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만으로도 막 수십억씩 보험이 걸려서 이게 작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코바나 컨텐츠 대표로서의 그 경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계 미술관,
세계박물관, 세계미술시장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기획 전시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안도 재력이 있는 데다가 그런 식의 개인적인 그 역량도 있어서 그래서 자기 돈으로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부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배들 좋아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기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 월급쟁이가 무슨 돈으로 그거 맨날 하겠어요. 결국은 내 후배들 어디 몇 명 술 먹고 밥 먹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김 여사가 만들어 드렸겠죠. 그런 식으로 내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그 돈이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윤석열을 찍어낼 때 윤석열은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거져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야.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진짜 윤석열 죽이려고 했잖아요. 탈탈 털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결국은 기소를 못했어요. 혐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주가 조작에 가입한 게 아니라 속아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주식에 투자했다가 한 10억 정도 4천만 원인가 손해보고 되찾은 게 전부 다거든.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의 공모자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소가 안 됐고 사건이 끝나버렸어. 그게 2013년 4년 그때예요. 그래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겠다고 추미애 나서고 조국이 나서고 추미애 나서고 박봉계 나서고 막 이렇게 나섰잖아요. 나서면서 다시 윤석열을 털었는데 또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돈 많은 김건희는 뭔가 털으면 뭐라도 나올 거야 하고 다시 털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온 게 없어. 그런데 10년 전에 사건 종결되고 기소조차 못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다시 나온 거야. 그래갖고 문재인의 개노릇을 하던 정치검찰이 이걸 2년간을 털었어요. 김건희 여사 사건을 2년간을 탈탈 털었는데 결국 기소 못했어.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됐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 되고 검찰총장이 이원석이 됐어. 그러면 문재인의 그 정치검찰이 윤석열 죽이려고 탈탈 털어서 2년 동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이걸 했는데 기소도 못한 이 사건이 미결 상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해야지. 이걸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2년간을 또 마무리를 안 하고 질질 끌어온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4년째 이 도이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이 혐의를 받고 지금 4년째 수사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윤석열을 죽이려고 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만 아니 정권이 바뀌어서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거든. 왜 이것들은 2년 동안이나 안 했냐 말이야.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거 곧 이제 종결이 되겠죠. 그리고 디올 파우치 사건은 이거는 거의 간첩에 다름없는 최재형이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거꾸로 떨이기 위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범죄는 이 공작이지. 함정에 빠졌던 피해자가 왜 지금 이 수사 선상에 올라서 수사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봐도 이건 아니니까 이건 사건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검찰도 사건 성립이 안 되니까 종결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 번도 대면 조사 안 하고 대면 수사 안 하고 종결하면 그게 욕 먹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가 총대를 메고 김건희 여사한테 설득을 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한 결과 이거는 사건이 성립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원석이한테 보고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자가 이걸 가지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다 놓고 결국은 지가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 종결을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2중 3중 같은 사건으로 3번이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역차별받고 있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중간에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감옥 안 가고 감옥 가기 전에 정권 잡을 수 있다. 이재명 계산이 그거 아니에요. 조국이도 그렇게 계산하잖아.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보내야 자기들이 감옥 가기 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야 자기들이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감옥 안 가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탄핵으로 가고 있고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꼬투리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는 아무리 털어도 뭐 꼬투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고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엮어서 마치 저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를 직접 공격 안 해도 씨도 안 먹히잖아요. 최소한 이 사람을
악마와 마녀화 시켜가지고 이거랑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처럼 지금도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좌파는 그런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다 치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지켜야 되잖아요. 대통령 지키려면 지금 저쪽이 공격의 목표를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줘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마녀가 돼갖고서 마녀 사냥 당하고 나면은 그게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건데, 그때 야 윤석열은 우리가 지켜야 돼 나선다고 해서 이미 늦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3년 후에 대선에서 다시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종북 주사파들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당신들 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근데 국민의힘이 완전히 재치하니 하는 있고, 한동훈이 하는 거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야당보다 더 얄밉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자꾸 전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한동훈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맞아, 그래도 김건희 여사 뭔가 좀 처신을 잘못하긴 했어, 빨리 사과하고 마무리해야 돼. 오히려 자유파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이한테 영향받았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순진하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그러면 종북 주사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 안 할까? 김건희 여사가 반성하고 사과했단다, 이제 김건희 여사는 손대지 말자, 그리고 탄핵 얘기도 더 이상 하지 말자, 종북 주사파가 그럴 자들이냔 말이야. 아니잖아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계속 요구받았어요. 그때 정말 순진하게 우리 같은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원 같은 사람 내가 관리 못하고 내 옆에 뒀으니까 그것도 내 허물이다, 내가 사과 한번 하면 되겠지. 그리고 끌려 나와서 사과를 했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자마자 온 언론이 달려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진정성이 없어, 하나만한 사과야, 알맹이가 없어, 한 번 더 해야 돼. 그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2번, 3번 대국민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했다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이라도 사과를 해놓으면, 봐 너네 사과까지 했잖아, 근데 뭔 할 말이 있어가 되거든. 그런데 사과 한 번으로 안 끝난다니까. 진정성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또 끌려 나와서 또 마녀 사장시키고 또 마녀 화장,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릴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8년 전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 당했으면 이번에는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선 사과할 만한 잘못이 없어. 피해자야. 너 역차별 당하고 있어. 설사 백보 양보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밀려서 사과하면 절대 안 돼. 그래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2가지 얘기만 우선 급한 대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다른 문제 뭐든지 답변 드릴게요. 저희 손주 애들 7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라 그러냐면 하삐하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독재 타도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그런 걸 읽었냐? 그러니까 웅진 출판사래요. 자, 그러면 이게 현실이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독재 이러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육부장 이주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뭘 했는지 했다는 소리가 아무 소리도 지금 안 들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에 나가서 저도 태극기 흔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2년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허탈해져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보여달라 이겁니다. 네. 잘못된 놈들 구속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이제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제일 큰 이유, 또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아놓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였잖아요. 2년 반이 지났는데 손끝도 못 대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실망하죠. 그런데 보니까 한동훈 책임이고 이원석 책임이라 그러는데, 그 두 사람 유명한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꼭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잘못 봐갖고 배신당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없어.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도 할 수가 없어. 이를테면 문재인 수사에서 잡아넣어 이런 소리 하면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이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이 두 사람을 한 3, 4단계 승진해서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할 때 내내 데리고 있던 정말 직계 후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을 장관하고 총장으로 임명해 놓으면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이, 이재명이,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은 확실하게 잡을 거라고 믿고 임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배신당한 거예요. 한동훈이는 왜 그랬을까? 이거 제 추측인데, 한동훈이는 이미 그때부터 대권 꿈을 꿨어요.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 문재인이 하고 이재명이를 직접 손을 안 대버렸어요. 이원석이는 한동훈이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총장이 된 거니까 한동훈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때려잡아! 하는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미직문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대통령이 이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를 믿고 맡겼는데 이거 배신당했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자유파 진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당신 문재인, 이재명 잡아내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왜 아직도 손 안 대고 있냐는 얘기가 그때부터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민심을 몰랐을 리가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바꾼 거예요. 박성재로. 그리고 박성재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교체한 거야.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를 올려 세운 거예요.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수사 양상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와 이재명은 이제 사실상 사법부로 넘어갔지만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처리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의 선거법 재판이나 또는 대장동 사건이나 이게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 1심도 안 됐잖아요. 선거법 이제 11월 달에 1심 선고한다 그러는데 1심이 이런데 1심 나와봤자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2심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하세월이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많은 법률가들의 얘기는 뭐냐면 1심이 걸린 거는 이재명이가 이 수사 재판 지연 전술을 써갖고 수십 명의 증인들을 불러 제끼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일단 여기서 1심에서 유죄가 나면 그걸 가지고 2심 또 대법까지 가서 아무리 재판 지연을 하려고 그래도 모든 이 대법까지 1년 안에 다 정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전문 법률가 변호사들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제 대선에 못 나가는 거니까 이재명이가 아무리 날뛰고 해봤자 그걸로 끝나는 거다. 물론 조국이는 그 전에 먼저 정리되겠죠. 그리고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법 처리가 이재명보다 더 어려워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무게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속도라든지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들을 보면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 사법 처리도 임박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2년 반 동안 진짜 답답하게 참았고 그리고 막 분노도 표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여론들, 우리 좌우파의 여론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전달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도 뒤늦게 아차 내가 한동훈이 이원석이 내가 잘못 봤구나 배신당했구나 라고 느끼고 인사 교체를 통해서 다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 다음에 교육감 문제는 조금 전에 진짜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떴는데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했답니다. 그래서 안양옥 후보하고 홍우조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승복 못한다고 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오늘 통합추진위원회에 조전혁 후보 발표를 두 사람이 발표 자리에 와서 승복한다.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쪽은 일단 단일화에 성공했고 또 후보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출마하기도 했고 가장 전투력이 있는 조전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좌파들은 아직도 저 단일화를 못하고 있어서 설사 단일화 한다고 해도 인지도에서 조전혁을 못 따라와요. 좌파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가 좀 밝게 전망을 하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문제는 저는 대통령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이 교육부 장관 이 교육 현장 정교조를 교육 현장에서 이 정리하는 문제는 교육부 장관보다는 교육감들의 문제예요. 교육감들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역할은 해야 되는데 이주호가 그런 면에서 좀 미진하고 부족했다. 그 점은 저도 공감이고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대통령한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고 박사님. 그저께 그 경주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건립모금 그 실황을 보고 단톡방에 글을 써가지고 막 퍼날렸어요. 그래서 뭐 아마 만원의 그 저 기쁨과 행복을 한번 느껴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냈고요. 참 만시지탄감을 느낍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장관 바뀌고 검찰총장 바뀌어가지고 수사 속도가 좀 붙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문다에 관련된 어떤 지역적인 문제 같고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를 크게 그 추락시킨 것이 아시다시피 원전 생태계 파괴시킨 거 그거 정책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미숙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한 거 그것도 엄청난 잘못된 부분인데 임종석 비서시장까지도 아직 조사를 지금 안 되는 상태라서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죠. 강제로 저 출국시켜가지고 그 사람 두 사람이 북한에서 뭐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서해 공무원 피살된 거 거기도 문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수사가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적해 주시면은 좀 여론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재명이는 잡범이고 저 문재인이는 이제 국사범이죠. 그러니까 그 죄는 훨씬 무거운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런데 이 기순호부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한 음모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가 USB를 김정은이한테 전달한 거 이런 건 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 사범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들은 수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문재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문다혜라든지 그 잡범 수준의 범죄를 먼저 해서 일단 문재인이를 그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그때부터 그 좋다. 뭐 요 사건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사건 하고 본격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국사범 차원의 수사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은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을 통해야만이 문재인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은 문재인을 수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문재인을 덜렁 불러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행정관, 비서관, 수석, 장관, 비서실장 이렇게 쭉 다 수사를 끝내놓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을 불러서 당신 장관은 이런 얘기하고 수석은 이런 얘기하고 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잡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수사가 지금 요 목까지 다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튼만 누르면 사실은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로 바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전 수사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문재인 손볼 때가 됐다.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로 가자. 근데 지금 문다혜 수사나 뭐나 이거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인데 물론 그런 잡범 수준의 혐의 갖고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홍준표가 검사인데 저보다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요 잡범 수준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서 일단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한번 불러서 소환을 해놓고 나면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훨씬 쉬워지거든.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찰이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동훈 씨가 처음에 선거할 때 공천서부터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편에 있는 사람들 갖다 지 주변에 다 앉혀놓고 맞아요. 공천도 우리 보수 빼버리고 엉뚱한 사람 갖다 앉혀놓어서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의료 그거 관계도 지가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서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님 사과 그 건도 계속 말하고 하여튼 계속 이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번에 대통령한테 독재하자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모든 거 해봤지만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건드려서 지가 독재해갖고 대화해갖고 예. 그걸 별미 삼아 또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함정인 것 같아요. 절대로 만나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예,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이 주변에 한동훈이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되게 중도 좌파 성향이에요. 진중권이니 김경률이니, 이건 우파도 아니야. 신지어 뭐 이런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떤 전략을 짜건 지가 중심에 있는 전략을 짜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중도 좌파니까 중도가 중요하다고 자꾸 전략을 짜는 거야. 만약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 중도 다 좋은데 박근혜 봐라, 우선 자유우파 전체를 하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중도로 가지 않냐, 그렇게 해서 과반이 넘지 않았냐. 한동훈이도 대통령 되려면 우선 우리 자유우파 전체로부터 신망을 얻어라. 이게 한동훈이를 진짜 위하는 조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것들이 할 일이 없어져. 한동훈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할 일이 없어져. 이것들이 자유우파 진영에 와서 뭐 말 한마디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 행위자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아니 뭐 진중권이가 한동훈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 사라질 친구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존재 기반이 중도 좌파면 중도 좌파 중심으로 자꾸 그림을 짜. 그래서 한동훈이를 점점 죽는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한동훈이가 자유우파 진영으로 저는 정말 자유우파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당장 저부터 박수 치지, 넌 안 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자가 계속해서 자유우파는 걸리적거리고 뒤로 좀 있어라, 난 중도화 가겠다. 근데 중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거리가 있는 듯이 보이면은 박수 칠 것 같거든. 실제로 중도는 그런 상황에서 박수도 안 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허상을 쫓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전체 자유우파 진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한동훈의 대권 전략에 대통령이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를 국민의힘당, 중앙당에다 우리 그때 전화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실천합니까?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아요, 전화를. 그것들이 전화를 안 받아. 녹음하라고 나와. 아, 아니, 안 그러니까. 받아요. 근데 녹음하라고 그래놓고 녹음을 누가 들어주질 않아. 개인적으로라도 예. 혹시 이렇게 사람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기회가 많죠. 제가 한동훈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 지도부 한두. 예, 근데 한동훈을 빼놓고는 거기 지도부 있잖아요. 장동혁이, 김재원이, 이뇨한이, 또 뭐 추경호 다 가까운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필요한 얘기들은. 그러니까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답답하면 당에다 전화하시는데 당에서는 되게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이 귀찮은 전화라고 생각해서 안 받고 누군가 받아도 이걸 위에 실무자가 당대표한테 전달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 모든 길은 누구한테 통해? 고성범한테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방송으로 어떻게든 여러분들 얘기를 전할게요. 저는 직접 확인한 적이 없지만 정치권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가끔 고성국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고성국 TV를 통해서 전하면 여러분들의 얘기가 대통령한테도 전달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저희 고성국 TV를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